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그 내년도에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안내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그것을 티처스 설명회라고 하는데, 일본어는 그렇게 많은 수험생이 있질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편안한 시간에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잔소리 길어지는 거 싫으실 테니까 짧게 만들고 싶긴 한데, 우리가 공부하는 임용시험이라는 게 워낙 또 방대한 양이고 준비할 게 많고 과정도 좀 구구절절 많이 있는지라 줄이고 줄인다고 해도 아무래도 1시간 정도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정보를 드리기는 할 텐데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고, 여러분이 내년에 공부를 할 때 오늘 들은 것만으로는 좀 강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이 가능한 날짜를 학원 측에 알려드렸고, 거기에 예약을 넣어주시면은 아직 좀 비어있는 시간이 남아 있더라고요. 1인당 3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직접 만나 뵙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더 궁금한 점은 그쪽에서 저랑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근에 고맙게도 TO가 딴딴딴 놔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임용시험에 임하셨고, 이 9점대에서 있었던 경쟁률이 이번에 드디어 8.28로 상당히 8점대 초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좀 흡수가 되셨고 실제로 합격을 하셔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이 현장에 나가셨고, 그런 결과 이런 결과 그 경쟁률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경쟁률은 이렇게 이번에 전국에서 32명 선발하는데 그중에서 이 1명은 장애거든요. 그래서 자, 아무튼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가 265명이 지원을 이제 하셔서 경쟁률이 8.28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지원 인원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N수생들이 좀 빠졌다 생각이 들고, 오늘 특히 여러분하고 제가 이러한 뭐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는 여러분께서 다들 학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뽑는 인원은 비슷해요. 33, 31, 32 비슷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지 않고 경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올해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최종 합격서는 아직 올해가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 지금 4867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뭐 어려운 시험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48.67, 48.67은 제주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 합격선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작년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2차에서는 141.7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게 그 2024학년도 임용고사 합격선이라고 해서, 그게 이미 그러니까 2024학년도라는 것은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아니고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인 거죠.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지금 이미 다 들어가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지금 제주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커트라인 합격선이 48.67이라고 하지만은 경기가 58인 건 조금 의외이긴 했으나, 이게 부산이나 경남 62, 6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58, 60 이 정도에서 사실 생각하셔야지 48, 굉장히 낮네, 안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 합격서는 지금 인원이 적은 부분들은 비공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151, 150 이렇게 여기도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종 합격서는 150선에서 좀 잘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올해는 어떨지 모르죠. 올해도 이제 1차 합격선과 최종 합격선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제가 넣을 텐데 경기가 너무 지금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경기가 지금 너무 많이 모집이 지금 여기에 21명 모집해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합격을 다 했다가 아니라 1차에서만 아마 1.5배를 뽑기 때문에 이 정도 30명, 32명까지 크게 보면은 거기까지는 1차에서 합격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한 10명 정도는 떨어뜨린 다음에 마지막에 21분을 모시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지역에서도 2명 뽑는 부산에서는 일단 3명을 뽑고 그중에 1분이 탈락이 되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경기에만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험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 채워 넣을 것을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라고 해서 그 임용고사 출제 지침을 좀 살펴보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다 공개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로는 평이한 문제를 한 40%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는 보통 수준과 조금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평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여기 빨간 글자로 60점이잖아요. 이 시험 자체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본어 교육과 또는 교육대학원 이런 곳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수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기초는 쉬워도 필수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까지 시험에 나왔다고 보면은 기초도 아니고 필수도 아닌 그런 문제가 안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변별력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60점 정도에서 맞춘다고 하시는데 실제 커트라인도 그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아까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내용 구성, 뭘 공부해야 되나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막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책을 보실 때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어 교수법이나 제2언어 습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교육학 공부하시면서도 좀 보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일본어로 쓰여져 있는 일본어에서의 그 제2언어 습득, 일본어에서의 제2외국어 뭐 교육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는 뭐 요코 와카르 시리즈라든지 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마지메테로 니혼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의 책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태론, 문법론, 어휘, 그다음에 활용론 이런 것들은 전문서적을 보셔야 되는데 보통 형태론만 가지고 나와 있는 책들은 여러분에겐 그렇게 접근이 안 될 거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이 현대 일본어 문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시리즈예요. 그래서 1편부터 8편까지 있는데 이 책이 맨 첫 번째 그 1부가 총론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2부가 형태론이거든요. 그래서 형태론이나 어휘론 같은 경우는 독립되어 있는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문법이라는 책에서 보시면은 어느 챕터에 좀 형태론 얘기나 어휘론 얘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문법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되고 활용론은 조금 달라요. 활용론은 문법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그 담화론이라든지 사회 언어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 의문 같은 경우도 음성학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을 보시면 되고 문자 표기는 문자 표기만 가지고 나와 있는 책들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거나 아니면 일본어의 역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일본 문학은 여러분들 다들 보고 계시는 뭐 신편문학사라고 하는 일본 내에서의 일본 문학사 교과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조금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금방 보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일본 문학사 전반적인 흐름, 뭐 일본 문학의 흐름이라든지 일본 문학사 뭐 이런 책을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국어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일본에서는 아 일본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왔구나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 이론서가
아마 그쪽에 나와 있는 그 문학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 일본 사회, 역사 이런 쪽은 다 하나의 교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학교 중에서 일본 학과 이런 곳에서 쓰고 있는 교재들, 뭐 일본학, 뭐 일본 문화, 뭐 일본 또 뭐가 있을까요? 일본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사회와 문화 이런 식으로 교재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책을 하나 정독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이쪽은 사실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것은 여러분께서 임용시험을 봐야겠다 마음 먹으셨을 때 좀 전문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만 가지고서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임용시험에는 번역이나 작문 문제 꼭 나오고요. 그리고 문장 독해 여러 번 필요합니다. 긴 문장들을 빨리빨리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자 읽기나 쓰기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문장 독해에서는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일본어를 읽고 일본어로 사고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각각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어학 실력 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까지 제가 이 1년 동안의 커리큘럼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를 하자면은 제가 너무 강의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피곤한 것도 있으나 사실 그만큼 강의료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전문적인 내용이 좀 필요할 경우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영역을 저와 함께 1년 동안 공부하게끔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고 자, 이번 시험에서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막대 그래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잖아요. 7개 영역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 표기가 안 나왔고 지금 음성 음원이 없어요. 원래 하나씩은 좀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이번에 이상하게 안 나왔더라고요. 자, A형에서 지금 100점 만점을 놓고 제가 환산을 80점짜리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시켜서 퍼센테이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제일 많이 나온 게 25와 20으로 나와 있는 문법론하고 교육 이론이고 이 교육 과정까지 합치면은 교육 쪽 관련된 것이 30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독해나 작문이나 번역 이쪽도 20점이나 되거든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본 실력을.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 문자 표기가 아주 잠깐 들어가서 그 5%를 차지하긴 했는데 나머지는 골고루 대부분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교육 이론이 쑥 올라가 있고 역시 문법론도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어휘가 좀 들어가 있고 문학도 좀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공 A보다 전공 B 쪽이 더 깊이 있는 어학 능력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전공 실력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해마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A, B를 합쳐가지고 다시 볼까요? A, B를 합쳐가지고 다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실 것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 이만큼 올라가고 이 부분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이론 쪽하고 그다음 문법론 이쪽을 우리가 합쳤을 때 100%에서는 44.5라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 점수에서는 38점? 이 정도의 그 비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면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법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외국어 교육 쪽도 빠삭하게 모든 이론을 다 공부를 하시는데 플러스 기본적인 독해 작문 번역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부동의 점수를 15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일본어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특히나 음성 의문 출제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안 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A든 B든 하나는 들어있었거든요. 왜 안 됐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 독해 장문 번역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해력을 쌓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독해력 쌓으라는 얘기를 1년 내내 정말 구찌가 습받고 나루호도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빨리빨리 독해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잔소리 많은데요, 제가. 단어 외우시라고. 단어를 외우고 수거를 외우고 관용어구를 외우고 의성어 의태어를 외우고 속담을 외우고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나왔을 때 처음부터 어휘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별반 어렵지 않게 다 마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늘 단어 외우고 수거 외우고 뭐 속담 외우고 이런 것들을 늘 기본값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기본값으로 가져가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전문적인 시험 공부를 플러스 시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기 쉽게 제가 한번 피자처럼 모여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교육 이론하고 문법론 이쪽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교육 이론에서는 최신 이론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PR 레스폰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브릭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 쓰지 않았지만요. 문법론은 이번에 좀 제가 문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지나치게 어렵지 않고 문법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문법 연구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문제를 내는 것은 좀 가혹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제는 복문의 어떤 텐스라든지 그다음 판단 모달리티에서 그 까모시레나이나 하즈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꼭 문법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해왔을 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문법론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세부 항목 좀 보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협동학습이나 비아 레스폰스 이런 것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협동학습은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아주 핫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 내에서의 그 작문 방법에 대해서 그 교수법 또는 교실 활동에 대해서 새로운 작문 활동인 비아 레스폰스라는 것이 나왔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각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좀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논술식의 시험을 보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서술식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서술 시험이라는 것은 뭐뭐는 뭐뭐이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야 되는 건데 일부는 서술식이 아니라 기입식으로 단답형 문제를 내요. 그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의 문항인데 각각 2점씩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잘 썼으면은 뭐 1점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그 기입식 문제는 단답형으로 쓰기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서술식이니까 아, 일본어를 못하는 나는 문장을 못 써가지고 굉장히 힘들겠어라는 그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술식 32점이라고 배점이 되어 있는 이쪽에서도 사실은요. 중간중간에 그 괄호 넣기 식의 방법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기입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든 다음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1번부터 12번까지를 순서대로 푸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기입식 먼저 쫙 훑어서 내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하면은 재빨리 그것부터 써 넣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시간이 나중에 없어서 쫓기더라도 미리 써놓은 것만큼은 점수에서 그 탈락이 되지 않도록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입식 문제 아니라 서술식 문제에서 건질 수 있는 단답형 문제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이런 식으로 그냥 A이다, 뭐 누이다 이런 식으로 구레 맛있다라고 그냥 바꿔 쓰면 되는 것이고 온깨라는 말을 쓰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어보는데 세어봤더니 전부 다 10점 정도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서술식으로 줄줄줄 쓰지 않고 그냥 그 지엽적으로 문장 하나만 보고 이것은 이걸로 바꾼다라든가 이것은 이것을 가리킨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풀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서 실제로는 기입식 문제가 40점 만점에 8점이 아니라 18점. 실제로는 18점 정도로 우리가 기입식 문제로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실히 지식을 알고 있다면 줄줄줄 문제를 그 문장을 풀어 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뭐냐, 아, 롤카드야, 뭐냐, 정보차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 문제 하나만 읽어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 두 개도 오용 분석이었는데
메오 묻게나 깨레바 나라나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메오 묻까나 깨레바. 그럼 고기만 봐가지고 밑줄 쳐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틀렸어. 경종을 울리다니까 케쇼 나라스인데 케쇼 나루라고 되어 있는 건 그것만 보고 줄줄 안 읽어도 돼요. 줄줄 안 써도 되는 식으로 아 이거야. 금방 우리가 여기서 1점 1점씩 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해봤더니 여기는 12점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이식 문제 4점하고 12점을 합치면은 16점이잖아요. 그러므로 A에서 18, B에서 16 다 합해서 80점 만점 중에서 34점은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기만 하면은 줄줄줄 문장을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 행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봅시다. 이번에는 신출제 된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해마다 제가 분석해요. 신출제라는 것은 이전 기출문제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던 그런 건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교육과정은 당연히 2022 교육과정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신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문화에서 액기벤 다룬 게 처음이었어요. 액기벤 다룬 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나서 교육이론 같은 경우 정정 피드백 나와 있는 거 또는 그 앞에 어용론적 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신출제로 나온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PR 레스폰스 신출제 되었습니다. A형에서 이렇게 4개의 문제에서 신출제가 되었고 그럼 신출제가 아닌 것은 기출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기출을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B형에서는 신출제가 3문제 있고 나머지가 다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작년 시험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신출제 영역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허탈해했어요. 열심히 기출 풀었는데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물론 새로운 거에 대비해서 제가 기출이 아닌 특강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켜드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기출만 가지고 풀어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아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올해는 신출제 영역이 좀 줄어들었고 기출 쪽을 많이 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도 샌노리규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화분석이라는 그 영역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번 임용시험에서 지금 역사상 담화 분석도 아니라 회화 분석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기키테 코오도라고 하는 듣는 사람, 청자 행동을 묻는 문제가 나온 건 정말 처음이고요. 루브릭은 제가 뭐 당연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는데 언젠간 반드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신출제 되었습니다. 신출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루브릭에 대해서는 올해 희소 모의고사 6월에 실시되었던 거기에도 시험을 그대로 냈었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적중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출제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연습을 시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므로 긴 독해 문제 말고는 다 풀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나머지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총평을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 중보다도 떨어져요. 중하 수준입니다. 작년이 약 중상 정도, 지금은 중하입니다. 그리고 최신 교육 이론에서 꾸준히 출제된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계속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문법 영역이 작년에 좀 굉장히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 문제를 안 내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문제가 제가 보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도 늘었기 때문에 문법 영역이 작년에 비해서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회화 분석 이론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아, 이게 조금 제가 만지면 없어지는군요. 자, 만지지 않겠습니다. 원래 글자가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근데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독해력에 비해서 어휘력이 다소 약화가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한자 읽기 문제가 꼭 나왔었거든요. 뭐 4개를 다 써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교강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서 다소 약화가 되었다고 보이고 변별력이 그만큼 주기 어려워질 겁니다. 커트라인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는데 이번에 교육론이 엄청나게 어려웠다고들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아마 교육론을 많이 깎고 전공이 올라가서 비슷비슷한 커트라인 수준으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교육론을 평상시대로 한다면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컷이 될 거예요.
이게 총평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총평을 마치고 임용시험에 대한 그 리뷰는 다 했으니까 내년에 공부하시게 될 분들을 위해서 커리큘럼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다행히 계속해서 지금 TO가 2020년도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딴딴딴 나고 있는데 21, 22, 23, 24까지 4년 연속 나와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새롭게 초수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하지만 항상 우리는 이걸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부하다가 티오가 갑자기 안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나겠죠. 그러면 내년을 바라보고 또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현 시점에서 공부를 시작하겠다 했을 때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을 하셔서 어느 쪽을 내가 강화해야 하는지를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가 문학이 약해 또는 뭐 내가 뭐 문자 표기 약해, 음성 의문 약해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일본어 언어 능력을 갈고 닦아서 독해 빨리 하고 단어 수거 잘 많이 외우고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내내 강조할 겁니다. 제 커리큘럼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되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짜봤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이 4개는 바뀌지 않아요. 이 4개는 바뀌지 않고 여기에 특강을 내가 1개를 넣을까 2개를 넣을까 특강을 넣는다면 언제 넣을까 이런 걸 가지고 좀 바꿔요. 이 4개의 그 네모는 똑같이 항상 유지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매주 한 번씩 만나지를 않고 3, 4월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2번을 만나는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주 동안 1월 중순부터 개강을 해서 4월 말까지 14주 동안 그 쭉 기본적인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5, 6월과 7, 8월은 붙여서 기출 분석을 하는 건데 기출에 저는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어 시험의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월, 6월은 어학이나 문법론을 제외한 그런 전체적인 그러니까 문법을 제외한 전체 문체를 해설을 하고 7월, 8월은 좀 더 어학 쪽에서 문법 쪽에서 강조하는 그런 그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에는 첨삭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매주 문제를 내드리면은 주로 이제 어휘나 문법 영역에서의 임용 스타일의 문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서술식으로 쓰는 거. 여러분들께서 그걸 답을 써서 저에게 내주시면 제가 그걸 첨삭해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첨삭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때에는 내가 쓴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면 10명이다. 첨삭을 다 한 것을 10분에게 다 나눠 드려요. 그래서 1인당 자기가 쓴 거 말고도 남이 쓴 것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서 나 말고 남들은 어떻게 썼나 잘 쓴 사람 또는 약간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답안을 보면서 좋은 점을 가지고 오고 나쁜 점은 버리고 자신만의 답안 쓰는 그 방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이걸 잘 해놔야 그다음에 이 모의고사 9월부터 시작되는 10주 코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10주간 집중 코스 10주 내내 모의고사 보는 건 아니고요. 앞에 한 2주나 3주 정도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그다음부터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7번의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문법 문제만 12문제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기본 틀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게 뭐 가장 중요하냐 하면 저는 사실 이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본이 없으면 나머지를 갈 수가 없거든요. 저 기본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임용 시험의 어떤 범위를 총망라해서 한 번은 훑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때 전 영역의 기초를 다지는 건데 저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저기에서
좀 마음에 드는 저것만 가지고도 되는 영역은 사실은 문학? 문학은 저 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저 책이 제가 편집해서 만든 책이잖아요. 여러분 이따가 책도 알려드리겠지만 저기에 들어있는 문학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내에서 쓰는 그 신편문학사라고 하는 일본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다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문학은 지나치게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 것들은 특히 교육이론 같은 경우는 개정판을 내면서 제가 조금 최신 이론을 넣어드리기는 했지만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거 이외에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로 제가 특강으로 뺍니다.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도 저기에서 다루는 내용의 문법이 결코 그 수준이 낮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대비가 된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법 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법 이런 식으로 교재를 제가 또 선정을 2개쯤 해서 따로 특강을 만듭니다. 그 특강을 어디에 배치하냐의 문제인데 올해는 좀 여기다가 문법을 넣을까 해요. 주 1회 문법 강화 코스를 제가 연결고리 있는 부분, 그러니까 4월부터 5월 정도에 아마 들어갈 텐데요. 그때쯤 우리 기본 이론서에서도 문법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에서도 공부한 문법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화를 하고 가자는 그런 코스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교육론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도 기출 전반 강의에서의 앞부분이 교육론이라서 2번 반복으로 교육론을 했는데 이거 이외에 최신 교육 이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신 교육 이론에 대해서는 여기 7, 8월과 5, 6월 사이에 이쪽에다가 주 1회 특강을 넣어서 요거는 7회 정도 제가 예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5회 정도로 끊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교육 이론을 우리가 1번, 2번, 3번 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파이널 가서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론에 대해서는 4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외워지게끔 알려드릴 거고 문법 같은 경우도 아까 교육론과 문법이 제일 비중이 높았잖아요. 여기에서 하고 강화 코스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기출 분석 여기에서 또 한 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 깊이 있게 문법 강화를 하는데 특히 여기서 7주나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이 5월, 6월 되기 전에 분명하게 다 문법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붙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7, 8월에 있는 이 문법 집중적인 기출 분석을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거라고 한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강의가 그래서 조금 3주쯤 저한테는 늘어나게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저로서는 가능하면은 강의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강의를 많이 해주는 게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점, 이런 점들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은 바쁘니까 제가 먼저 좀 정보력이 있는 사람, 독해력이 빠른 사람이 정보를 찾아와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단순하게 외워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스스로 응용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내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자기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너무 많이 넣으면 그런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저는 제 강의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문법은 좀 아무래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주 정도 늘려서 7주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특강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법은 임용 초수하시는 분들은 꼭 좀 이 특강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강이라고 해서 안 들어도 되나? 아닙니다. 특강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임용을 초수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들으시고요. 4년 정도 대학에서 공부하시거나 또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대학원에서 어떤 문법으로 논문을 쓰지 않는 한
실제 문법론에서 얘기하는 문법이 아니라 문법론인데 사실은 이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해서 좀 공부한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르겠다. 나는 이번에 나왔던 그 텐스 같은 경우에도 텐스는 시제죠. 텐스에서의 그 복문에서의 텐스에서의 상대 텐스나 절대 텐스나 조건절, 뭐 주절, 뭐 이런 얘기, 종속절 이런 얘기 나올 때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서 쓰이는 것인지가 금방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단순하게 JPT 문법 실력 높다고 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신 분들은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신 교육 이론 특강은 다소 좀 우리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부분에서도 시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또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자, 9월 모의고사에 제가 별 3개 놓습니다. 여기는 왕별, 노란별을 놨잖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쪽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다 만들어져야만 중요하게 우리가 자기가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 7, 8월 강의까지 다 듣고 공부를 내가 웬만큼 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모의고사에 참여하셔서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물론 정리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정리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실전과 똑같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문제 푸는 시간 안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전 대비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별 3개 드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자, 책 말씀드릴게요. 책 말씀드릴 때 이 책이 제가 이제 편집해서 만들었다는 그 책인데 2022 개정교육과정 특징 넣어서 작년부터 개정판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당연히 외국어 교수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사회문화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서입니다.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건너뛰고는 할 수 없는 임용 공부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 그 전 영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이론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령 이런 거죠. 그 이번에 시험에 나왔을 때 여기에 이제 다도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찌고 이찌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묻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책 보시면은 그 정답이 들어가게 되는 그 센노 리큐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이찌고 이찌에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 다 제가 책에다가 정리해 놨거든요. 다도하면은 당연히 와비차를 완성한 센노 리큐란 사람이 나와야 되고 센노 리큐뿐만이 아니라 차를 마실 때 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찌고 이찌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제가 책에다 해놨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했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동안의 기출 문제집인데 제가 그 개정판까지 낸 그 이론서는 다 팔렸기 때문에 개정판이 나오는 건데 이 기출이 나온 지가 지금 4년 넘었으니까 그동안에 새롭게 시작된 그 임용 시험이 쌓이잖아요, 문제가. 근데 그 해마다 넣어서 기출 문제 영역 문제집을 또 낼 수는 없어서 모아서 개정판을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재고가 많대요. 그래서 재고가 다 소진되지 않으면은 출판사에서는 개정판을 만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프린트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빨리 좀 개정판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마 이 책에 대해서만큼은 많이들 구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 여러분이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기출 문제는 어차피 평가원 홈페이지 다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사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다 문제를 다 분해해서 이 문제를 주제별로 다시 해쳐 모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식의 문제를 배열을 잘 사다리꼴로 난이도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저절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실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책을 좀 보고 활용을 잘 하시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재고가 있다는 말에 좀 놀랍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자의 취약 영역을 보완할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제가 각종 부교재를 계속 드립니다. 전공 이론서 강의할 때도 부교재는 당연히 나가는데요. 이쪽에서 부교재 더 많이 나가요.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 7월, 8월에서는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직강생은 무조건 다 의무예요. 직강생은요, 제가 굉장히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시킵니다. 그런데 인강생분들은 하세요라고 얘기해도 제가 감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최대한 이럴 때 첨삭을 선착순 접수를 하니까 최대한 아무리 좀 바쁘고 힘들어도 그 3번 이상은 좀 내서 첨삭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직강생은 무조건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강, 여기 글자가 좀 빼졌는데요. 문법 특강, 제가 아까 그 7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교재는 이겁니다. 이건 제가 쓴 책 당연히 아니고요. 일본 내에서 일본어 교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재가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그 영역, 교육 이론 관련된 영역, 문법 이론 영역 이 2가지만 좀 발췌를 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레주메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거든요. 여기에서의 문법 영역을 4주 정도 또는 3.5주 정도 하고 나머지 3.5나 3주는 다른 책, 이걸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책을 가지고 할 건데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나와 있는 내용들로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수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개념을 정리하기에 좋다. 심화학습은 안 돼요. 기초하고 개념 정립 정도가 여기서 될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심화적인 영역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묶어서 지금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이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할 텐데 이 책은 2015 교육과정에서도 그랬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문법 어떤 내용이나 용어 등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따르겠다.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어요. 교육학 대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 2가지에 나와 있는 걸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게 시리즈예요. 이게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1이잖아요. 1부터 8까지 있습니다. 그걸 다 여러분이 볼 수는 없고 이 1권에서 맨 앞부분에 총론이 있기 때문에 이 총론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여러분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아마 제가 이게 꽤 비싸요. 3080엔인데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제가 이 부분의 총론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가지고 레주메를 만들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 책은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문법뿐만 아니라 교육 이론 가지고 특강할 때도 또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5회에 걸쳐서 그 최신의 그 교육 이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특강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가령 이번에 나왔던 그 BR 레스폰스 같은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그 BR 레스폰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였거든요. A형에서 문제 10번에 나왔었죠. 이 책을 보면은 그런데 그 빨간 책 보시면은 PR 레스폰스가 뭔지, PR 스위고가 뭔지 이런 것들을 협동학습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다 드려요. 책도 물론 있지만은 책에서는 다 서술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표로 만들어서 눈에 딱 들어오게끔 정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그 빨간 책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실제 이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최신 교육 이론은 빨간 책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강을 준비를 하고요.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게 2가지. 처음에 1주에서 3주까지는 파이널 총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 개념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후반부에 가서 중반 후반부에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현장 시험하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에 실시를 하게 돼요. 저희가 원래 10시부터 강의 시작인데 이때 마지막 모의고사 실시할 땐 여러분이 9시까지 오셔서 시험을 보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학 시험도 그 앞부분에 넣어드려서 교육학을 다 시험을 본 다음에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그대로 그 전공 A 수업 시험을 보실 수 있게끔 지친 몸을 가지고도 정신력을 유지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 연습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실전 시험에서 내 몸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이때 좀 7주, 6주 정도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배분 연습.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대로 푸시는 거 정말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받아들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나누어야 돼요.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 그중에서도 단답식으로 쓸 수 있는 문제 먼저 답안지에 쓰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지금부터 뭐 해야지라고는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내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 배분 연습을 하시고 이 시험을 보신 다음에는 매번 제가 문항 분석도 해드리고 순위도 공개해서 본인들이 어떤 문제에 취약한지 알려드리는데요. 일단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문제 푸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문제지가 아니라 답안지를 저는 수거해서 가요. 이 답안지를 수거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가지고 돌려드려요. 인강도 받아가지고 돌려드립니다. 인강도 선착순으로 받는데 무조건 선착순으로 하니까 늘 같은 분들만 내시는 것 같아서 격주제 선착순, 이건 그때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을 때 본인의 점수는 답안지를 제가 다시 돌려드리면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몇 등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점수도 몇 점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이렇게 순위를 알려드려서 이번에 아까 제가 경기 같은 경우에 21명쯤 뽑는데 32명 정도까지는 1차 합격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이 31로 가는 건 결코 아니고요. 평균점 정도를 제가 끊어서 평균이 이 정도인데 이 평균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1차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문항별로도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어떤 상당히 문제를 못 풀었어. 근데 나만 못 푼 건지 남들도 못 푼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점을 문항별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다들 못 풀었구나. 4점 만점 문제인데 1.95밖에 안 나와. 1.43밖에 안 나와. 이런 것들은 다들 같이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괜찮은데 남들은 잘했어. 남들은 막 3.15야. 근데 나만 못 풀었어. 이런 경우가 취약점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 취약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남들도 다 어려워하는 문제는 나도 못 풀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80점 만점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한 50점 정도만 맞으면 되니까 우리는 30점을 틀려도 되는 거예요. 틀려도 되는 그 부분에서 남들도 못 풀고 나도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그런데 남들은 다 풀었어. 나만 못 풀었어. 그건 격차가 벌어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 때 매번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중 내역 좀 볼게요. 올해 적중을 제가 좀 많이 시켰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A형 1번 문제부터 디지털 텍스트라고 제가 문제 냈던 것을 그대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 디지털 매체라고 좀 바뀌긴 했지만은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왔었고요. 7차 모의고사입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요. 이것도 7차예요. 7차에서 겐지 모노가타리 뿐만 아니라 헤이게 모노가타리도 이제 7차가 아니라 2차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중이 되었고요. 6차인데 마이오슈 적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나 소문, 망가, 조가라고 하는 부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딱 마이오슈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나왔고요. 자, 6차고요. 이건 또 7차입니다. 7차에서 이 요도미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 필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스미마생, 또 이런 부분, 스미마생, 또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이 필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요도미라고 나왔지만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게 7차죠.
자, 이거 5차입니다. 5차에서 정정 피드백 얘기를 하고 정정 피드백의 종류가 그 교사가 정용을 제시하는 경우와 그 정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책에서도 얘기했고 빨간 책 가지고도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3번 이상 제가 정정 피드백 얘기를 정리를 다 해드리거든요.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문제를 냈었고 이거 그대로 적중되어서 나왔습니다. 5차였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차 하프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만 제가 쫙 풀어드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1차 하프 모의고사는 다 문법 문제하면 12문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간해나이 해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간해나이. 자, 이거는 그 6월에 봤던 희서 모의고사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루브릭 문제예요. 루브릭은 언젠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6차에 냈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제가 학생 입장에서 장점을 써라라는 문제를 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로 일치하면 문제를 사실 모의고사랑 너무 똑같은 문제가 실제 임용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배제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와서 제가 좀 놀랐는데 아마도 그 9월 이후부터 실시되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다 걷어가셔가지고 그 비교를 했음에도 이 육모 모의고사는 아마 가져가질 못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또는 나중에 발견했어도 아, 이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인쇄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7차죠. 7차에서 사소설 문제 제가 냈거든요. 그대로 일본의 어떤 문학의 흐름을 바꾸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주의 문학에서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사소설에 대해서 뭔지를 써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것도 7차여서 7차에서 적중된 게 상당히 많은 건 왜냐면요. 이건 뭐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낸 게 사실은 실제 임용시험에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한테는 이게 제외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출제를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아마 그렇게 흐름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다 내. A형 12문제, B형 11문제 다 냈어. 그런 다음에 시중에 떠도는 저뿐만 아니라 타 학원 강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낸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너무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버리고 다시 출제를 하신대요. 그런 식으로 제가 모의고사의 문제를 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그것은 실제 시험에선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 문제를 만들어낼 때에는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좀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넣어서 문제를 막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음성의문 쪽이 다 빠져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제가 머리를 굴린 게 그런데 7차 모의고사는 실제 임용시험 열흘 전까지 제가 7차를 만들잖아요. 그게 7차 시험의 문제지가 공개되는 것이 임용시험 당일보다 열흘 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낸 7차 모의고사 문제지를 출제지인이 입수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갑자기 겹치는 거를 빼고 하면서 새롭게 출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게 쉽게 금방 뚝딱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인쇄해서 전국으로 뿌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정 보는 시간, 뭐 인쇄 거는 시간 이런 거 합치면은 도저히 똑같은 걸 알아도 뺄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제가 6차까지 내면서 일부러 아껴뒀던 날 것 같은, 출제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7차에 집중적으로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차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적중이 되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하느라고 진짜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모의고사 낼 때 그냥 내는 거 아니고요. 실제 최신 3년 내에 나왔던 건 안 나와요.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최신 3년 이전에 냈던 문제들 중에서 중요도를 따지고 영역 따지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7차에 몰아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의 그 통계적인 분석이 필요로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중이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7차 된 것이 A에서 지금 하나, 둘, 세 개예요. 3개입니다. 여섯 문학 적중이 되었었는데 문학은 사실 해계 모노가타리나 겐지 모노가타리는 제가 내도 그래서 그 7차 이전에 2차나 6차에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되었다 하더라도 빼시지 못한다는 걸 제가 추측했거든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헤이게 모노가타리나 마쿠라노 소우시라든지 겐지 모노가타리 이런 것들은 겹쳐도 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을 빼고 문제를 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거든요. 문학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특히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학 문제를 낸다거나 하는 걸로 인해서 많은 또 비난을 받기 때문에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시게 되는데 그럴 때 겹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에서도 세문항 적중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7차 하나 있잖아요. 사소설 문제입니다, 이게. 1차에서 가네나이 낸 거는 조금 의외였어요. 가네나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적중도가 높아서 가네나이 나왔으니까 다른 거 내야지라고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뺀 이유는 그 문제는 가네나이 하나만 물은 것이 아니라 판단 모달리티라고 해가지고 추측성을 가지고서 하즈, 까모시레나이, 가네나이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네나이를 빼버리면은 나머지 하즈나 까모시레나이 문제까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갔을 거라는 추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중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고 2차 대비에 대해서만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이니까 내년도에 2차 대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실제 아직 올해 시험 보신 분들에 대한 2차 대비 강의는 제가 지금 준비 중이고 곧 개강합니다만 거의 올해나 내년이나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11월 이후부터 2차 시험 대비에 직접 바로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한 일주일 정도만 쉬시고 피곤하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일주일 정도는 여행을 하신다거나 평상시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뭐 고향에 내려가신다거나 하신 다음에 바로 2차 시험 들어가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2차 시험을 하느냐. 괜히 준비했다가 합격이 안 되면은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올해만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2차 시험 대비를 처음부터 같이 하면 되겠지만은 제 강의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이런 부분을 고치세요라고 하는 피드백만 드리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가채점 하신 다음에 각자 2차 준비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2차 그 시험 대비 그 강의는 1차 합격 발표가 난 이후부터 개강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개인별로 스터디를 짜서 연습을 하시고 1차 합격 발표가 된 다음부터는 바로 학원에 전화하셔가지고 2차 강의를 듣겠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몰리는데 제가 개인적인 그 몸이 10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2차 강의는 한 분 한 분을 제가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쫙 나가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6분 이상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게 그 제한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할 텐데 그때 선착순뿐만이 아니라 제 강의를 1년 내내 다 들으신 연간 패키지 신청하시는 분 우선권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수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들으실 필요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들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2차 강의에 기회를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직강은 제가 직접 해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한된 인원은 직강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강은 제한 없이 제가 강의를 열어서 강의 내용을 공개는 해드리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요. 실제 앞에 나와서 수업 시연하시거나 실제로 면접을 하시는 분들의 답안은 공개하지 않아요. 직전에 여러분이 연습하신 것이 다 전국적으로 공개된다면 누가 강의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제가 그 이후에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고치세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좋았어요. 라고 제 목소리를 통해서 강의 내용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것들은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시험 대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수업 시연에 한 분당 수업 시연을 4번, 면접은 2번 이런 식의 기회를 저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강의 지도안을 쓰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건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 이외에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 지도안 쓴 거를 받아서 첨삭해서 개별적으로 메일로 돌려드리는 그런 식의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이건 필요하신 분에게만 제가 따로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니까 이건 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요, 작년도 또는 안 될 때에는 그 재작년도 최근에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사례금을 지급을 해드리면서 그분들을 오시게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저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서도 피드백을 받는데 그분들은 피드백도 중요하지만은 최신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고 그리고 시험 보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서 시험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임용 시험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여러분에게 Q&A식으로 질의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기회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비단 2차 시험뿐만이 아니라 제가 1년 내내 연간 커리큘럼을 가져갈 때 그 종강일은 제가 좀 여러분께 밥을 사드려요. 그 직강분들만 오실 수 있지만 인강분도 원하시면은 그날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차별하지 않고 사드릴 수 있는데 그럴 때 밥만 먹고 헤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과거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혹시라도 오실 수 있으시면은 식사 한번 하고 가셔라. 이래서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어디까지 공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2번 이상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 이론 끝났을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기출 이론 한 번 끝났을 때 한 번 할 테니까 2번 이상은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직강생들은 여기서 바로 다 같이 가시면 되고 인강생분들은 그날 못 나오시더라도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오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저한테 연락만 하시면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강생들에게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갈 생각이에요. 자, 끝났습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아마 여러분이 그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을 텐데 작은 소책자예요. 이게 아마 내년도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임용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 보통 학원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정보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 있는 대학교 이런 교육과에도 비치하고 좀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구해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오늘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도 좀 1년 내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심사숙고해 보시고 다음 해에 시험을 보실 분들은 가능하면 그 멀리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 계시거나 경기도권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저랑 좀 얼굴 보면서 직강에 나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 수업이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어떤 분들은 뭐 경상도에서도 아침에 일찍 첫차 타고 와 가지고 공부하고 내려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 정말 있거든요. 대전에서도 오시는 분 있었고요. 특히 2차 같은 경우는요. 아예 짐을 싸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이런 식으로 근처 호텔 잡으셔 서서 2 주, 3 주쯤 하거든요, 2차 강의를. 그래서 그 장기 투숙을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셨습니다. 좀 가능하면 현장에서 저랑 함께 제 에너지를 느끼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저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간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서 못 오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인강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인강생분들은 저랑 같이 나중에 제가 메일 주소 공개해 드릴 건데 그때 메일을 통해서 최대한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